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보고 나니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인호라는 인물로 보면 저는 꽤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황동혁 감독의 진심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화두를 던지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근데 주제의식이나 이 흐름으로는 굉장히 말이 되지만 납득이 사실 가지가 않는 측면이 많죠. 안녕하세요. BTV 이동진의 파야키야.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드디어 오징어 게임 마지막 시즌이 나왔습니다. 네, 진짜 모든 걸 다 하시는구나. 네, 모든 걸 다 바치셔서 이 프로그램에 임하시는구나라고 다시 한번 느낄 수 이 있었습니다. 마스크가 굉장히 답답하네요. 그렇죠. 또 그 중에서도 네모를 고르셨네요. 촬영 대기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숨 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벗어도 될까요? 네네, 벗어주세요. 네, 와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생각보다 답답하네요. 그렇죠. 평소랑 달리 또 이렇게 입고 나오시니까 네. 그 선한 얼굴을 좀 갖고 악해 있는. 보였나요? 네, 호준 씨 갑자기 잔인해 보이고 뭔가 냉정해 보이고. 야, 역시 옷이 사람을 만드는군요. 네. 시즌 3가 평론가님이 네. 예측하신 대로 꽤 많이 흘러갔더라고요. 아, 그러면 그랬나요? 뭐 이진욱의 생사 여부나 진기명기의 네. 중요성에 네. 대해서도 되게 예측한 대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건 뭐 예측할 수 있는 방향 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들고,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지금 뭐 시즌 3가 막 공개돼서 93개국에서 전부 다 1위를 기록한다던가 현재 그런 상황이죠. 당연히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핫한 그런 시리즈가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징어 게임 3를 다 보고 나니까 양가적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시리즈가 대중적으로 정말 강력한 모티브를 갖고 있는 아주 동력이 뛰어난 강력한 영화라는 생각을 한편에서는 갖고 있고, 근데 시즌 1도 되짚어보면 사실은 무결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이 오징어 게임을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매혹됐던 이유가 단점이 하나도 없는 무결한 영화라서 이건 전혀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체의 동력 자체가 엄청나게 강하고 설정이나 이야기를 굴러가는 방식 자체가 정말 초강력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를 사로잡았던 건데요. 이번 시리즈 3편을 보고 나서 역시 그런 양가적인 감정이 다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다는 뜻은 저는 이제 OTT를 볼 때 중간에 끊어서 보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너무 기니까 일단 영화하고 달리 영화는 한 호흡으로 보지만 에피소드 6까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3편은 오늘 보고 나머지 3편은 내일 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앉은 자리에서 6편을 다 봤어요. 그 얘기인즉슨 그만큼 재밌다는 뜻일 거고요. 저도 한 번에 쭉 몰아봤던 그렇죠? 것 같아요. 중간에 끊어서 보신 분들조차도 추측컨대 오징어 게임 3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에피소드 2까지만 보고 뒤에는 안 볼 거야 이러시는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다 어찌됐건 그것을 지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6편까지 다 보시지 않을까? 그건 그만큼 이 작품이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내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작품이라는 뜻이겠죠. 그런 것을 일단 전제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얘기는 저도 이제 양가적인 감정이 있어서 모두를 다 짚는 방식으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겠다는 거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시즌2에서 유보했던 것들, 그러니까 3까지 봐야지 2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포함해서 함께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당연하게도 스포일러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전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 이 위치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시즌 1과 시즌 2와 시즌 3가 서로 대등한 관계라고 생각이 안 들고요. 어떻게 보면 2, 3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2와 3로 나뉘었을 뿐이지 사실상 2와 3은 이야기 자체가 거의 흘러가잖아요. 전반부와 후반부에 해당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1과 2, 3를 비교하는 게 사실은 나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전체적인 부분에서 일단 3편까지 나왔는데 원래 애초부터 3부작으로 기획하는 건 아니었을 것이고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이 워낙 국제적으로 너무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당연히 나머지 이야기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상업적으로도 그러니까 2, 3편이 기획됐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상업영화뿐만 아니라 예술영화도 그런데 상업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 예술영화를 만들 때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그 안에는 당연히 돈을 벌어서 이 손익분기점을 넘기거나 이익을 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요. 예술영화조차도 그래야 그 이유가 가능하니까요. 반면에 또 아무리 이 값싸게 만든 것 같은 상업영화처럼 함부로 남들이 대우하는 그런 영화들조차 모든 영화에는 저는 진심이 있다고 믿는 쪽이에요. 그걸 누가 그 영화에 진심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 결국 우리는 결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가 1편의 성공 때문에 만들어진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것은 이 영화의 결점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는 대부 투조차도 그렇다.
대부 1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대부 2는 나오지 않았을 얘기였을 거고 대부 2편은 지금 대부 1편보다도 더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 영화의 그런 위치 자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는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씩 짚어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설령 뭐 상업성 때문에 2, 3편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진심이 담았을 것이다. 예. 네, 전 중요한 건 상업성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영화에는 어느 정도 상업성이 있는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보는 사람들을 매혹시킬 수 있는가, 얼마나 잘 만든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그럼 게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사실 제목 자체가 오징어 게임이기도 하고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게임에서 드러나는 어떤 천태만상 인간의 어떤 행동들이나 아니면 그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게임을 돌파할 때 어떤 기질을 발휘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 걸 굉장히 기본적으로 좋아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오징어 게임을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게임을 즐기는 요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평하자면 그렇습니다. 결국 오징어 게임 이 시즌 3는 제가 볼 때 주제의식에서 성공한 작품 같고요. 게임의 재미를 느끼는 데서는 실패한 작품처럼 보여요. 특히 3편이 그런데 우리가 이제 1편은 말할 것도 없고 2편만 보더라도 5인 6각 같은 게임이라든지 둥글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어떤 게임 그 자체에 굉장한 그 장르적인 재미가 있었어요. 향수를 자극하기도 하고 그 향수의 뒤편에서 오히려 굉장히 끔찍한 전경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근데 이번 시즌 3에서 보면 이제 3게임이 나오잖아요. 4번째, 5번째, 6번째 게임이 나오는데 4번째 게임이 이제 수박꼭질이고 그 다음에 줄넘기고 마지막에 이제 고공 오징어 게임이 나오게 되는데 이 3게임 모두가 사실은 게임 자체로는 그다지 그렇게 관객들의 재미를 듬뿍 줄 수 있는 그런 장르적인 부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전에 보면 게임 중에 하고 있는 말들 같은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행동들이라기보다는 게임에서의 맥락 같은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극중에서 설정된 그 게임들은 재미라기보다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세팅이 됐다고 할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그 5번째 게임으로 나오는 중반부에 나오는 줄넘기 게임 한번 보시게 되면 더군다나 시즌3 예고편으로 2 끝날 때 잠깐 보여준 거에 따르면 아니 철수가 나와? 이렇게 되잖아요. 철수 인형이 나오고 네. 사람들이 기대가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게임을 게임 자체로 보면 여태까지 우리가 보았던 이 오징어 게임의 극악무도한 게임 설정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쉬워 보여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너무 힘들겠지만 네.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우리가 이전에 줄다리기 게임을 보았어요. 줄다리기 게임도 역시 고공에서 하는 것이고 양쪽에서 이렇게 줄을 당겨서 바닥에 또 다리가 끊어져 있는 형식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였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전의 게임을 반복하는 느낌도 있는 데다가 그 줄다리기 게임에 비한 열화 버전 같죠. 게임의 재미로만 본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 게임 자체가 주는 굉장히 장르적인 쾌감은 시즌3에 와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계속 반복하는 어떤 그 메인 테마가 될 텐데 이 얘기를 만약에 말이 되거나 주제의식이 강화되어서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만약에 보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변호도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마지막 게임 저는 이 3게임 중에서 가장 나은 거는 그 고공 오징어 게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시즌3에서 가장 재밌었던 게 에피소드 5였어요. 마지막 고공 오징어 게임이 대미를 장식하는데 이 고공 오징어 게임이 3단계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모, 세모, 동그라미로 가잖아요. 기둥에. 특히 그 세모 기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은 뭐라고 할까요? 만든 이의 상상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관객들 입장에서 예측할 수가 없고 별게 다 나오죠. 특히 그 말하기도 미안해지는 그 도시락이라는 도시락 많이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그 포인트를 보면 정말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서 정말 굉장하다고 감탄하기도 한편으로는 끔찍해서 몸서리를 칠 정도였던 그런 설정들인데 거기서 명기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나머지 사람들이 내는 아이디어나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굴러가는 방식 같은 것이 특히 마지막 게임의 2번째 단계가 굉장히 훌륭하다라는 생각했고 그게 주로 이제 에피소드 5에서 묘사가 됐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는 그 동그라미 기둥 위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 한두 가지 포인트만 제가 미리 잡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자체에서 벌어지는 것들도 워낙 의미적으로 중요하겠지만 이 순서가 네모, 세모, 동그라미라는 것도 중요해요. 마지막에 둥근 기둥이란 말이에요. 둥근 기둥에서 우리가 이제 스포일러를 말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자면 도덕적인 엄청난 그런 희생을 주인공이 하는 거잖아요. 기훈이. 근데 기훈은 결국은 거기서 자살을 선택하게 되는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둥근 기둥에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 시리즈에서 핵심적인 어떤 기호가 있다면 동그라미는 인간 탐욕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고를 외치는 거잖아요. 옆에 사람이 죽든 말든 오히려 죽을수록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액수가 커지니까 그 끔찍한 비극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할 때 이제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 동그라미를 거부하고 거기서 뛰어내려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탐욕스러운 그런 인간성의 어떤 그 흐름으로부터 본인 스스로가 벗어나는 것으로서 희생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 바로 직전의 그 상황을 보면 명기가 떨어져서 옷을 통해서 간신히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운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옷은 누가 보아도 X자의 표시가 되어 있는 기훈의 옷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기훈은 X를 표시한 사람이고 X라는 것은 최소한의 인간성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사람들 그만 죽고 우리가 돈을 좀 적게 받더라도 나가자라는 그런 의사표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성이라는 줄로 명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명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옷은 찢어져서 떨어져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한두 가지 포인트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특히 마지막 게임의 3단계가 진행되는 방식은 사실은 감독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얼마나 강렬하고도 또렷한 목소리로 드러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지막 게임은 효과적으로 주제의식을 보였던 게임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한 영화를 이루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장르적인 재미가 있을 것이고요. 배우들의 연기도 있을 것이고 주제의식도 있고 이야기 자체의 신비한 모습, 흥미로움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영화는 감독이 말하고 싶어 하는 게 뭔지 그것을 얼마나 강렬하고도 또렷하게 전달하는지라는 부분에 있어서 소위 굉장히 말이 돼요. 그 흐름만 본다면. 더군다나 1, 2, 3편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편이라는 걸 감안하면 그것은 사실은 시즌3의 가장 큰 강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전체적으로 성기훈이랑 황인호를 이렇게 대립시키면서 이야기가 펼쳐졌던 것 같아요. 뭐 당연히 이제 오징어 게임의 가장 큰 주인공은 성기훈이라는 사람인데 이 특히 시즌 3에서 국한해서 이제 2, 3를 합쳐서 이제 봐서 1편을 빼고요. 두 개를 보게 될 경우에 느껴지는 것은 성기훈이라는 인물이 갑자기 매력이 없는 인물이 됐죠. 특히 2편에서는 되게 평면적이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게 3편에서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다본 느낌으로는 별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기훈이라는 인물은 결국은 다 보고 나면 느껴지는 건 이 사람은 도덕적인 영웅이죠. 숭고한 자기 희생을 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쳐서 아기를 살리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에게 과연 있는 것이 가능할까라고 생각되는 휴머니티, 인간성이라는 것의 최후의 희망을 위해서 스스로를 도덕적으로 희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도덕적인 영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엄청난 도덕적인 영웅이고 감동을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감동이 있기도 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저 사람이 성기훈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즌 1에서 봤던 성기훈과 2, 3에서 본 성기훈은 다른 사람처럼까지 느껴지기도 그러네요. 하고 완전 천지개벽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결국 관객의 마음을 가져가는 사람은 숭고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변화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성기훈의 변화는 아예 그냥 게임 시작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사실은 변화를 위해서 몇 단계를 밟기도 해요. 우리가 사실은 성기훈이라는 캐릭터를 좋아했던 건 이 사람이 찌질해서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인간미가 있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편적인 보통 사람 같은 느낌? 보통 사람의 악의와 찌질함과 이런 걸 드러내서 도박에 너무 집착을 한다던가 딸 생일 선물로 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에 유용한다던가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어떤 사소하고 찌질할 수도 있는 보통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이 2, 3 와서 너무 거물이 된 거예요. 영웅이 돼버렸죠. 네. 네. 그런 어떤 느낌에서 이 인물은 위대해졌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관객들의 사랑을 잃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인물의 행동을 이제 2, 3에 집중해서 한번 보면 대략 한 3단계 정도로 생각이 바뀌어요. 첫 번째는 모두 다 살아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을 했었죠. 모두가 살아나기 위해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다른 사람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한 명이라도. 그러니까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은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얼음 이렇게 외치죠. 그렇죠. 얼음 그래가면서. 그러다가 중간 단계가 되면 시즌2의 마지막이 되면 말하자면 혁명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킬 때 내거는 본인의 그 모토가 뭔가 하면 대의를 위해서 서로 대의를 희생하자. 위해서 네. 작은 희생은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이에요. 그 얘기인 즉슨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일부 사람은 죽는 것을 내가 용인하겠다라는 입장이죠. 원래는 작은 사람들도 그렇죠. 희생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아무도 희생되면 안 네. 되고 최대한 죽으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몇몇 사람이 죽는 것을 나는 인정하겠다라는 입장이죠. 마지막 입장은 아기만큼은 살리겠다는 입장이에요. 아기만큼 살리겠다는 입장은 아기 외에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극단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과정에서의 변화가 이 사람은 도덕적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점점 사람을 죽는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으로 이 사람이 변화가 있죠. 이 모든 과정에서 이 기운의 변화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애초에 무슨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시행착오도 겪어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거대한 변화와 위대한 결정, 선택을 하기 위한 도덕적인 여정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단계에서 이 대호를 죽이는 장면이 사실은 갸우뚱하면서 좀 믿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기훈이라는 캐릭터가 이 대호를 죽이게 되는 것은 결국 숨바꼭질 그 게임을 하다가 죽이게 되게 되는데 숨바꼭질 게임은 숨어야 하는 파란색
파란색 사람을 공격자인 빨간색 사람이 죽여야 성공하는 그런 게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살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끔찍한 게임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게임이 펼쳐지고 나서 공격자의 위치가 되었기 때문에 기훈이 누군가를 죽여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죽일 수 있는 파란색인 참가자를 여러 번 발견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하나도 안 죽여요. 왜냐하면 자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대호였고 실제로 대호를 죽여서 승리자로 그 다음 단계로 통과를 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게임이라면 아무나 한 명을 죽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아무나 한 명 파란색을 죽이는 게 아니고 파란색 중에서 내가 유독 죽여야 할 단 한 놈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호였던 것이에요. 물론 잘못된 판단이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냥 게임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어쩔 수 없는 살인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고의적인 분노에 의한 살인이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일까지 저지르게 된 캐릭터가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숭고한 자기 희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저질렀던 우리가 몇 회차 앞에서 보았던 그 행동 때문에 마지막에 숭고한 선택을 우리가 감동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상당히 저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이 사람이 계속 원칙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저한테는 보여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에 그런 숭고한 희생을 하는 것은 정말 사실은 거룩한 부분인데 그만큼의 감동이 조금 적을 수도 있는 것은 기훈이라는 어떤 인물에 대한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 이야기를 이제 인호라는 인물로 보면 투쓰리를 국한해서 보면 저는 꽤 성공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보면 저는 투쓰리의 주인공이 기훈이 아니라 인호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투 때 완전 인호가 급부상했죠. 예. 이 인물은 가장 크게 이 시리즈 속에서 변화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누가 남는가 이런 것도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그 플롯에서의 핵심적인 궁금증은 과연 이 주인공인 기훈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도덕적인 영웅으로서 스스로를 마무리하는가가 아니라 그런 엄청난 도덕적인 영웅이 되는 이 주인공인 기훈을 인호가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시선을 가진 자가 그리고 또 극 중에서 가장 많이 변화하는 자가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만약에 보는 시선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인호 쪽에 가까운 것 같고요. 인호와 기훈을 보면 기훈은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인간성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놓치지 않은 사람이에요. 마지막이 되면 두 사람이 이제 아기를 놓고 서로 대결을 하게 될 때 명기랑 서로가 바로 직전까지 보면 서로 자기를 믿어달라고 상대방에게 항변해요. 그럼 누구를 믿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겠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심지어는 456호 당신 너 아직도 사람을 믿냐? 라고까지 이제 가면을 벗고 말을 하기까지 되는데 주인공인 기훈이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도덕적인 선택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자기가 죽더라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호 입장에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애초에 왜 하고 많은 이 참가자들 중에서 이전 회의 우승자이긴 하지만 왜 이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자기 나름의 내적 기준으로서 의미를 부여해서 게임을 집어넣고 자기가 관찰하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왜 관찰했을까요? 예. 추측을 해보면 인호는 사실은 극 중에서 많이 묘사가 된 인물이 아니죠. 기호는 굉장히 많이 묘사가 돼서 오히려 우리가 흥미를 잃은 그런 인물인데 인호는 특히 이제 3부에서 클라이맥스에서 잠든 사람들을 죽이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를 보면 똑같은 상황을 이미 겪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참가자로서. 인호는 원래 참가자였었잖아요. 참가자로서 그런 상황에서 토끼탈을 쓰고 있는 주체자가 주었던 칼을 사용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던 게 보이죠. 심지어는 이렇게 후면으로 이전에도 4명을 더 죽인 것이 보이는 굉장히 끔찍한 숏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우승을 하고 이런 과정을 속에서 돈도 많이 굉장히 벌었을 것이고 뭐 과정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은 양심이 원래 있었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스스로가 혐오스러웠을 것이고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렸겠죠. 물론 결국은 이제 주체자 측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나만 그런 것은 아니야. 기훈 너도 착한 척하지만 똑같을 거야. 그렇죠. 이런 거였군요. 예. 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누군가가 만약에 자기랑 똑같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인호 입장에서는 마음에 거대한 자기 양심을 짓눌렀던 죄책감에 약간 면죄부를 스스로 발부하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호 입장에서 본다면 기훈을 선택했던 것은 기훈이 뭔가 위대한 자질이나 맹아를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평범해서인 거예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어서.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대변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이 살아있고 이런 사람이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설사 마지막에 어떤 위대한 선택을 해도 만약에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희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희생한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럼 면죄부가 안 되겠죠. 근데 원래 인간은 저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악마가 되게 마련이고 심지어는 살인도 저지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야 라고 믿고 싶어하는 인호 입장에서는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예상하고 달랐죠.
어떤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숭고한 선택을 하니까 이 사람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은 원래 나쁜 존재야 라는 일종의 성악설을 믿는 것을 이 사람이 믿는 그런 존재였는데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몸으로 자기의 죽음으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람이 받는 충격, 이게 이 작품에서 정서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더군다나 인호를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것은 이 인물을 최소한으로 설명하면서도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를 우리가 지각하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인물이 이제 아기를 집어넣자고 주장한 것은 사실은 인호예요. 가면을 쓰면서 나머지 VIP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아기를 집어넣는 데다가 심지어는 그 상황에서 칼을 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유도를 하려고 하죠. 왜 아기를 집어넣고 나머지를 다 죽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데 자기가 설명해요. 앞에서 잠든 사이에 하나씩 목을 찔러서 살해하면 결국 너하고 아기만 남는데 앞으로 펼쳐질 게임이 너는 뭔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 게임의 성격상 아기와 너만 남으면 그 게임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게임은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 거고 니네 둘은 최종 상금으로 그 살인의 결과로 둘이 아기와 함께 살아나갈 수 있어. 내가 약속하마. 이렇게까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실제 그 말이 맞았죠. 그럼 인호는 왜 그랬을까 하는 첫 번째 훨씬 더 큰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을 다 죽이면 설사 그 사람이 우승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다 죽여서 나간 거잖아요. 그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역시 이 인간성에 대한 어떤 최후의 희망을 저버린 결과있겠죠. 아니면 이 영화처럼 끝까지 가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 묘한 것은 인호는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혹시 이 친구라면 해내지 않을까? 라는 어떤 것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도 드러나는 것으로 영화에서 보인다는 측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기를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도 인호한테 조금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하는 역설적인 것들이 인호라는 것에서 싸우는 것을 최소한의 설명으로 사실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죠. 너무 흥미롭네요. 예. 대화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이제 가면을 벗고 대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잖아요. 대단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상대한테 이제 본뜻을 말하기 위해서 가면을 딱 벗죠. 근데 시즌2에서는 사실은 게임에도 참가하잖아요, 인호가. 근데 시즌3 오면 4화까지 얼굴이 안 나와요. 4화에서 처음 얼굴이 나오고 그전까지는 가면만 쓰고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걸 연기하는 사람은 이병헌 씨에서 알아서 그렇지. 근데 4화에서 이제 모습을 벗으면서 관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쇼킹한 순간, 물론 알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기훈 입장에서는 처음 보죠. 굉장히 놀라서 심지어는 그것을 주민 트랙하우스로 찍었어요. 그런 어떤 표현할 때 감독들이 자주 쓰는 방식이죠. 근데 가면을 벗고 나서 인호가 기훈한테 했던 최초의 말이 뭐냐면 이름을 부르죠. 성기훈 씨, 정배 씨 일에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과를 한단 말이에요. 진심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맨 얼굴 들어서 상대가 내가 누군 줄 알았을 때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이 모든 상황에서 얘가 죽였잖아요. 정배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하죠. 사과를 할 때도 456번 저희 정배 씨 일은 사과드립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름을 불러주네요. 성기훈이라고 부르죠. 고유한 그 사람한테 사과하는 거예요. 고유한 황인호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순간이죠.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지만 인호 입장에서. 그렇게 사과를 하죠.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보이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뒷모습을 보이면서 칼을 들고 나가는 성기훈의 뒤에다 대고 뭐라고 하냐면 456호 아직도 사람을 믿나? 이렇게 말하죠. 앞에는 존댓말로 성기훈이라고 말했고 사과를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456이라고 부르고 반말로 부르고 인간성에 대한 회의를 던지면서 화두를 던지면서 끝낸단 말이에요. 마지막에 456이라고 부른다는 건 그 사람은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성기훈이 아니에요. 번호를 달고 있는 흔하디 흔한 마성과 폭력성과 이기심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참가자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다가 반말까지 하게 되고 사람을 믿나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믿나라고 묻는 것도 굉장히 묘해서 두 가지 느낌이 들어요. 사람을 믿다니 이런 어리석은 놈아. 나의 경우도 그렇고 너의 경우도 봐. 그리고 지금 옆에 벌어지는 일들을 봐. 라는 뜻이 압도적이죠. 그런데 거기 요만큼은 자기도 사람을 믿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살짝 담겨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서로 상충하는 역설들이 인호라는 인물에서 반복이 되고 그게 강렬하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인호를 중심으로 보면 이야기가 무척이나 흥미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2, 3에 국한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뭐 배우 연기 때문만은 아닌 것인데요. 어찌됐건 기훈이라는 캐릭터는 상대적으로 덜 성공한 캐릭터라는 점 보이고 인호라는 캐릭터는 상대적으로 더 성공한 캐릭터라는 점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시즌2에서 새로 나온 다음에 시즌3까지 계속 활약을 했던 인물들도 네. 좀 주목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뭐 시즌3의 어쩔 수 없는 단점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상 시즌3에 새로 들어온 캐릭터가 없다. 딱 하나 있는데 아기예요. 근데 이 이야기는 캐릭터라이징 하기도 어렵잖아요. 일부러 또 안 하기도 했었고. 새로운 시즌이 시작됐다. 새로운 참가자는 누굴까? 무슨 사연일까?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2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1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3에서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죠. 그런 측면에서 캐릭터를 새롭게 알아가고 궁금함이 해소되는 그런 재미는 없죠.
그렇다면 이제 2의 연장선상에서 이 인물들이 어떤 선택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보일까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 저는 상대적으로 저한테 더 잘 만들어진 캐릭터로 보이는 더 공감이 가는 캐릭터가 있고 아닌 캐릭터들도 있어요. 시즌 3에서도 역시 연장선상에서 잘 연기되거나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인물은 대표적으로 현주 캐릭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 느낌이 있죠. 저는 남규 캐릭터도 잘 만든 것 같아요. 이번에 맹활약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타노스의 그냥 오른팔 정도로 전문 용어로 꼬붕? 근데 목소리가 완전 똑같더라고요. 흉내내는데 민수 막 이러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 자기의 워너비였을 테니까. 그 남규 캐릭터를 보게 되면 사실은 타노스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걔를 따라다니는 졸개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속으로 안 입고 왔던 거잖아요. 자기 이름조차 제대로 못 불렀잖아요. 타노스가. 그런 측면에서 어떤 울분을 터뜨린다든지 어떻게 보면 약에 취해 있는 인물이잖아요. 아무튼 그런 데서 보이는 굉장히 부분이라든지 아주 장르적인 전형적인 빌런처럼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시즌3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낸다고 할까? 그런 측면에서도 이 두 인물 그다음 역시 전편 마찬가지인데 이게 피비린내라는 얘기라서 어떤 인간성의 부드러움, 약간 편안함 이런 것을 느끼기가 어려운 시리즈잖아요. 근데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최 이사죠. 최 이사는 사실은 이제 나머지 이 세 가지 줄기 중에 한 부분에서 추적극을 담당하고 있는 캐릭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내적인 어떤 행동의 이유보다는 그냥 그 인물 자체가 나오면 약간 편안해져요, 마음이. 그런 측면에서 이 세 인물들은 사실은 3에서도 살아남은 잘 만든 인물처럼 저한테는 느껴지고요. 해외에서도 그 최이사 칭찬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진정한 형사라고. 그렇죠. 형사는 그 사람이 네. 최형사고 네, 나머지는 도시어부들이고. 그러네. 네. 황이사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근데 반면에 이제 좀 걸리는 인물들이 있죠. 중요하게 묘사됐지만. 금자. 뭐 일단 그 금자와 용식 커플이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들인데 일단 어머니와 아들로 설정이 되면 너무나 관습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2에서도 그랬죠. 저 인물이 어떻게 될까? 아마 이러지 않을까 했는데 그러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비슷한 사례를 이미 시즌 1에서 봤거든요. 시즌 1에서 부부가 나와요. 부부가 나오는데 부부가 서로 적으로 게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결국 아내가 죽게 되고 남편이 살아남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은 죄책감에 이 게임을 중지하자고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결국 그 사람이 목매 달아서 자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은 금자한테도 똑같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번에 유독 그 금자의 선택에 대해서 공감 못하고 왜 저랬을까라는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래야 내적으로 말이 되기 때문에일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주제의식을 위해서 캐릭터를 희생시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자기 아들과 수십 년간 싸운 더군다나 끔찍하게 아끼는 그런 아들인데 또 아들이 또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항상 사랑과 보살핌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데 그 아들이 누군가를 해치우면서 자기가 살아나려고 한다고 해서 비녀로 찔러서 결국은 아들을 죽게 하잖아요. 사실 아들을 직접 죽인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원들이 죽인 거죠. 그 직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과연 가능한 엄마의 행동일까? 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약간 캐릭터 붕괴처럼 느껴지는 저는 그렇게 느끼는 것은 굉장히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관객들이 실제로 그렇게 느낄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왜 그런 선택을 만든 사람이 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의제의식 때문이었고. 그렇다면 굉장히 말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때 금자의 선택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 스스로의 목숨을 버리게 되는 또 이 주인공 기훈의 선택하고도 비슷한 도덕적인 선택이에요. 그래도 내 앞에서 내 아들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것으로서 자기 목숨을 이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도덕적인 판단이란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근데 주제의식이나 이 흐름으로는 굉장히 말이 되지만 살아 움직이는 캐릭터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납득이 사실 가지가 않는 측면이 많죠. 더군다나 그 이전까지 모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관습적이어서 문제가 있는 커플이었는데 뒤에 가면 지나치게 튀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다 그렇게 잘 만든 부분 같지는 않다. 오히려 이 이야기에 부담으로 들어간다라는 거고. 준이라는 캐릭터도 1편에 등장하는 새벽이라는 캐릭터랑 대응하는 캐릭터일 텐데 새벽이 갖고 있는 캐릭터의 매력에 비하면 준이라는 캐릭터는 지나치게 이 영화를 습하게 만들죠. 슬픈 상황이 있고 너무 끔찍한 상황에서 너무 불행한 인물이고 안 좋은 일만 일어나잖아요. 심지어는 다리까지 골절이 되고. 근데 그런 부분을 다루는 영화의 방식 같은 게 저는 이제 심파란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고요. 지나치게 감정 과잉이고 지나치게 관객들을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지나치게 반복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제 마지막에 어떤 자기가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리에서 이제 뛰어내리게 되는데 그 장면을 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피아노에 느린 어떤 선율이 흐르게 되고요. 인물은 클로즈업에 잡히고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식들 같은 것들도 사실은 연출도 굉장히 전형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준이라는 인물도 그 인물이 갖고 있는 러닝타임의 비중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플러스가 되는 인물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사실은 시즌3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뭐겠어요? 우리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다. 라는 어떤 그런 도덕적인 일갈,
그리고 깨달음 혹은 선택이잖아요. 마지막에 순간에 주인공이 하게 되는. 분명히 감동적이고 실제로 진심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보다 보면 의구심이 약간 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리즈는 전형적으로 인물을 말처럼 다루거든요. 캐릭터를. 예를 들어서 한번 대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호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기훈의 칼에 맞아서 죽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호가 왜 죽을까? 대호가 죽는 이유는 기훈에게 죄책감을 안겨다 주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기훈 입장에서는 자기가 혁명이라는 엄청난 일을 거르쳐서 모든 일을 망쳤는데 이게 내 탓이야라고 생각하기 너무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남 탓이야라고 하고 싶은데 그게 대호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이야다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 탓이었고 그러다 결국 누구의 탓도 아닌 상황에서 본인이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숭고한 것으로서 끝내야 말이 되거든요. 이런 말이 되는 과정 속에서 기분에 어떤 깨달음을 주기 위한 디딤돌로 대호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대호라는 캐릭터는 정확하게 말로 소비된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 모든 게임들이 우리를 굉장히 끔찍해하면서 사로잡는 이유가 뭐겠어요? 누가 죽고 누가 살 건지. 근데 누가 죽고 누가 살 건지를 결정하는 어떤 창작자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현주는 4단계에서 죽고 용식은 역시 4단계에서 죽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배치하는 상황 같은 것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상 캐릭터를 말로 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캐릭터를 말로 사용해서 장르적인 재미를 주는 영화가 마지막 순간에 우리는 말이 아니다,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 자체로 굉장히 숭고하고 감동적이지만 온전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금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한 번 더 기훈한테 어떠한 아이를 지키게끔 만들려는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당한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이제 주제를 또렷하게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일 텐데 한 인물이 하는 것을 주변의 인물들이 사실상 또 다른 행동을 통해서 같은 의미를 반복하도록 해서 강화시키는 방식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굉장히 잘 구사하죠. 그렇게 했을 때 이야기가 강력해지거든요. 지금 캐릭터 얘기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 캐릭터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되게 서브 플롯이 많잖아요. 밖에서의 이야기도 있고 뭐 안에 병정들의 이야기도 그러네요. 있고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좀 네. 어떻게 해소가 됐나요? 예. 저는 전체적으로 이게 하나의 완성된 작품이라는 견지에서 봤을 때 저의 가장 큰 불만은 사실은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라는 것을 결정하는 어떤 창작자의 순간이 있었겠죠. 애초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펼쳐지는 섬안에서의 그 참가자 위주로 해서 게임이 진행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면 더군다나 1편에서 그것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단조로울 수 있잖아요. 1편도 물론 플롯의 갈래가 한 가지는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다양하게 당연히 변주하고 싶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관련된 또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세 가지인데 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둘로 갈라서 그것이 이제 시즌3에서 없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 안에서 운영자 중 병정 중에 한 사람이 정반대 행동을 하면서 벌어지는 굉장히 큰 모험을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가지 줄기. 그게 이제 노을에 관한 얘기죠.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오징어 게임을 하고 있는 참가자인 기훈에 관한 이야기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깥에서 당연히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어나가고 저렇게 엄청난 돈이 없고 해외에서 VIP들이 오고 별짓을 다 하는데 저런 끔찍한 상황에서 공권력은 뭐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영화뿐만 아니라 할리우드는 마찬가지일 텐데 한국이든 어디든 흔히 집어넣는 것은 형사 주인공을 집어넣어요. 혹은 형사의 역할을 하는 누군가를 집어넣어요. 그래야 이것이 이제 같이 맞물리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상황을 변주를 하겠죠. 더군다나 이런 상황에서 극적으로 이야기를 쌓아가는 방식은 교차 편집을 사용하는 거죠. 교차 플롯을 사용해서 각각이 셋 다 클라이맥스를 향해서 가게 되고 그것을 편집이라든지 이런 플롯의 과정을 통해 서로 엮게 되면 동시적으로 사건들이 커지죠. 이것은 마블에서도 그렇게 하고 일반 드라마에서도 그렇게 흔히 하는 방식이고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죠. 근데 그게 이 시리즈에서 과연 잘 작동되었는가를 한번 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막 덩케르크처럼 딱 모였을 때 그쵸. 확 시너지가 나면 정확한 소름 돋는데 그걸 너무너무 잘한 게 덩케르크고요. 덩케르크에서 바다에서 그다음 육지에서 하늘에서 벌어진 세 가지를 하다가 그것이 모이는 순간이라든지 이럴 때 그 플롯을 너무 잘 구사해서 제가 이제 플롯의 마술사라는 표현까지 쓰는 것이고요. 근데 이 세 가지 줄기를 비교해서 보면 세 가지 줄기 사이에서 격이 안 맞아요.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점점점 뒤로 가면 갈수록 오징어 게임을 보고 싶은데요. 이것을 가장 중요한 순간에 되면 갑자기 노을이 파일 찾고 있고요. 갑자기 또 다른 순간에 교차 편집되면 그 가장 절체절명의 순간에 황영사가 어떻게 들어오게 되는지 막 그런 걸 연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징어 게임을 따라가는 단선적인 강렬한 플롯이 있는데 이것을 교차 편집을 하고 교차 플롯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중간에 자꾸 긴장감이 꺾이고 한단 그 말이에요. 이유 때문에 긴장감이 살짝 그렇게 느껴졌군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 세 이야기 사이에 질적인 균형도 안 맞고 저는 심지어는 양적인 균형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야기의 밀도라고 그럴까? 이야기의 덩어리라고 그럴까? 크기로 본다면 당연히 오징어 게임이 압도적으로 많죠. 물론 러닝타임이 오징어 게임이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 있지만 나머지 둘도 이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계속 묘사를 해야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즌 1부터 시즌 6의 클라이맥스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이야기가 많고 강렬하니까 쫙 풀어도 밀도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얘기는 어쨌건 이 에피소드 1부터 6까지 풀어야 되거든요. 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애초에 양이 모자른 얘기고요. 애초에 격이 안 맞는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 늘려야겠죠? 늘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황영사 입장에서 본다면 못 찾기 위해서 못 찾는 것 같아요. 네. 표현이 확 공감 가네. 네. 그러니까 안 찾아야 되는 절체절명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중간에 보면 박 선장이 전화 받거든요. 전화를 받아서 어떤 지시를 받게 되냐면 절대 게임이 끝날 때까지 놈들이 섬을 찾아서는 안 돼. 이러고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지키는 게 박 선장이 아니고 황영사 같아요. 이루어졌네요, 진짜. 네. 황영사는 절대 게임이 끝날 때까지 그 섬을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러 헤매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그 인물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양도 부족하고 사실상 그렇게까지 매력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를 1편부터 6편까지 에피소드에 늘렸어요. 늘리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결국 찾으려고 하다 못 찾고 믿으려다 해도 못 믿고 경찰을 알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찾는데 너무 늦어버린 거잖아요. 애초에 이런 구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사실은 노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노을과 경석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 이 전체적인 이야기 흐름에서 지나치게 작은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 사람한테는 물론 목숨을 걸고 너무 중요한 그런 이야기지만 내부에서의 모반을 다룬다는 이야기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나치게 작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나와요. 이것은 이야기의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는 지나치게 느슨하고 지나치게 러닝타임을 소모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으로만 보이죠. 배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런 어떤 단점들이 구조적으로 필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애초에 다른 구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이런 구조를 쓰더라도 이 두 이야기를 훨씬 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데 저는 그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특히 이제 노을에 관한 부분이 그럴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이것까지 봐도 그런 측면에서 그래도 갖고 있는 이 영화의 대중영화로서의 강점이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에서 나온다면 나머지 둘은 그 에너지를 가라앉혀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하나씩 따져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섬을 찾기 위해서 배 위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결국 핵심적인 미스터리나 서스펜스는 박 선장한테서 나오거든요. 근데 박 선장도 여러 가지 정황이나 전석호 씨가 연기하는 최 이사가 하는 거나 이런 상황을 보면 사실은 그 사람을 의심해야 돼요. 더군다나 이 수많은 일들이 겪은 황영사 입장에선. 근데 끝까지 믿다가 결국은 최후의 순간에 깨달아서 이 문제를 생기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안 믿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거기다가 박 선장은 이미 시즌2에서 이 사람이 요원들과 한패일 것이라는 것이 암시가 돼요. 그럼 관객들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박 선장에 대해서 더 이상 궁금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의 과거 같은 게 살짝 궁금할 수도 있지만 결국 3편까지 봐도 이렇다 할 과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도 그런 사정이 있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박 선장에 대한 그 관객들의 이야기상에서의 궁금증은 시즌2에서 이미 끝났는데 시즌3에서 마치 뭐가 더 남아있는 것처럼 그걸 계속 가지고 가요. 그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최 이사가 막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모든 추적극과 그 사람의 정치에 관한 서스펜스와 미스터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중적으로는. 이제 이야기 어떤 그런 그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황영사도 그렇습니다. 황영사는 주인공이잖아요. 황영사 입장에서 왜 섬의 끝으로 가고 싶어 할까?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사람들을 구해야 되니까. 죽어나가니까. 형사로서의 정의감 같은 거겠죠. 그리고 사람들 구해야 된다는 사명감. 또 한 가지는 거기 형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둘 다 마지막까지 보면 황영사는 도대체 이 모든 행동을 왜 한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로 황영사가 가서 사람들을 구했는가? 아니고요. 마지막 순간에 게임을 하다가 이제 결국은 철수 명령이 내리고 전부 다 혼비백산이 돼서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게임이 사실상 와해가 되는데 맨 마지막이 되면 그 와해가 되는 이유는 뭐냐? 해군 함정이 온다. 해경 함정이 온다라는 보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해경 함정에 탄 것은 해경인 거지 황영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황영사는 이미 섬에 잠입한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황영사가 섬에 잠입한 행동이 적의 의도를 분쇄시키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다. 적이 게임을 중단시켰던 이유는 해경 함정이 뒤늦게 알고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적은 아무 의미가 없죠. 두 번째 목적은 형을 만나는 데서 하는 거잖아요. 형을 만나고 싶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표면적으로 일단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한다면 아니 형 왜 그랬어? 묻고 싶은 거예요. 형이 대체 왜 이러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총을 겨누면서 게임장 마지막에 아기를 데리고 가는 형한테 소리 질러서 물잖아요. 형 왜 그랬어? 이놈은 원래 신비한 캐릭터니까 아무 말 안 하잖아요. 그리고 사라지잖아요. 이 사람 마지막 순간까지 거기까지 가고도 형이 왜 그러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형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친다면 이 사람은 섬에 갔었던 두 가지 목적을 하나도 못 이루면서 그 모든 시간을 배 위에서 혹은 바다 위에서 허비한 무력하게 끝났네요. 굉장히 낭비적인 캐릭터가 되는 거죠. 근데 주인공이잖아, 심지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마지막으로 노을에 관한 부분도 역시 말씀을 드리면 노을에 관해서 왜 이렇게까지 묘사를 할까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내적으로는 말이 됩니다. 말이 된다는 것은 노을은 사실상 주인공인 기운이 하는 일을 반복하는 인물이에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로 이 두 가지 인물들의 행동을 합쳐서 사실상 강렬하게 주제의식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노을과 기운 사이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둘 다 딸이 죽었거나 뭐 사실 죽지 않고 믿었지만 아니면 딸과 불화가 있어서 딸과의 관계가 너무 나쁜 사이가 된 거죠. 안 좋게. 거기에 대해서 두 사람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바로 그것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남의 자식에 대해서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죠. 심지어는 자기의 죽음조차도 불사하는 행동들을 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각각 자살을 하거나 자살 시도를 해요. 근데 이런 공통점뿐만 아니라 이 인물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관계도 그렇습니다. 기훈의 극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즌3에서의 관계는 인호와의 관계거든요. 인호와의 관계를 한번 기훈을 떠올려 보고 그 다음에 이 노을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부대장이란 말이에요. 이 둘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사실상 서울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보는 관계예요. 일단 부대장이나 인호의 입장에서는 이 나머지 두 사람을 각각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사람이라면 나를 이해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운영자 측의 사람이에요. 두 사람 다.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되었어요.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에 대한 두 사람의 신뢰를 어떤 식으로 보면 배반을 하는데 그 배반을 하는 이유는 휴머니즘, 그러니까 인간성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두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배반하게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두 사람 사이의 인물 사이의 비슷한 점들, 이런 이야기가 제대로 작동하면 굉장히 강력하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지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은 들고요. 근데 애초에 노을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런 부분하고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추측은 할 수가 있죠. 어찌됐건 경석 같은 인물도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인물이 중요하게 했던 것은 그 섬의 정확한 위치를 가르쳐 줄 사람이 누가 필요하거든요. 황영사를 도와준 네. 역할이었죠. 근데 그 역할을 아무나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인물로 경석을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사실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막 모터보트까지 멋있게 몰면서 탈출국 벌이고 막 총도 쏘잖아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그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상 여기서 한번 액션을 넣어준다라는 정도의 의미? 서스펜스를 만들어준다라는 장르적인 의미 같은 것이 들어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가적인 캐릭터가 되어버리는 거죠. 원래는 중요하게 보였지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섬에서의 모든 일들과 노을이 했던 그 숭고한 일들이 경석의 딸을 살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건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더라고요. 네. 나중에 에필로그를 보니까 딸이 잘 회복이 됐고 그러면 애초에 안 들어갔어도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군요. 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황영사나 노을이나 이 두 사람이 이 모든 일을 엄청나게 목숨까지 걸고 다 하는데 그 결과를 보면 허무하기 짝이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구조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아쉬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객님, 평일 낮에 인터넷과 IPTV 설치해도 될까요? 낮엔 일해야죠. 연차 못 써요. 낮엔 수업 들으러 가야죠. 낮엔 이삿짐 정리하느라 정신 없어요. 인터넷과 IPTV 설치 왜 하필 평일 낮에만 될까? 이젠 주말도 야간도 오늘도 바로 가입 365 설치. 원하는 시간에 내 맘대로. SK 브로드밴드 바로 가입 365 설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양가적인 감정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 시리즈가 승부처를 거는 그럼요. 곳이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성공한 부분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감동을 주거나 굉장히 잘 만든 부분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애초에 황동혁 감독이 투3를 왜 만들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상업적인 이유도 있고 있겠지만 투3를 만들어도 되겠다라고 본인이 생각했던 나한테는 아직 할 얘기가 있다라는 강력한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낸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시즌 1을 생각하면 시즌 1에서 비판하는 것이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무한 경쟁 사회? 우리가 너무 자주 느끼게 되는 거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신랄한 우화적인 비판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시즌 2, 3에 오게 되면 이걸 반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건드리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시리즈가 자본주의에 관한 부분이었다면 2, 3는 제가 볼 때 사실상 정치 영화예요. 왜곡된 민주주의를 보여주는. 그렇습니다. 정치 영화 플러스 강렬한 도덕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실제로 황동혁 감독의 진심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화두를 던지고 싶은 부분이 있었겠죠. 그 얘기를 조금 설명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정치 영화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용기 있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기도 해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지고지선의 가치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인 체제가 자본주의라면 정치적인 방식은 민주주의, 대의정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토론과 투표와 뭐 이런 어떤 과정들을 겪게 되는.
근데 극중의 상황을 보면 이 정치 영화로서 감독이 얼마나 신중하고도 강력하게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집요하게 하는가가 보여요. 대표적으로 2에서 3로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운영자 측의 의도가 아니라 참석자한테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주어지죠. 그러니까 참석자가 많은 것들을 결정해요. 심지어는 마지막 게임 가면 언제 게임을 시작할지도 참석자가 정하도록 만들죠. 그 과정에서 참석자들이 계속 뭘 하는데 뭘 하게 되냐면 주로 토론을 한단 말이에요. 투표를 한단 말이에요. 2, 3가 1편하고 구조적으로 가장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게임과 게임 사이에서 다음 게임을 할지 말지를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는 과정을 넣는다는 것은 당연히 투표라는 것은 가장 정치적인 행위이고 굉장히 고결한 행위인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 공정하다, 민주주의적이다, 자유롭다, 뭐 이런 말들을 계속 사용해서 거기다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했다라는 걸 하게 되고, 누가 봐도 악당처럼 보이는 100번조차 무슨 의장처럼 말하잖아요. 그렇지, 토론은 거의 막 네, 주최하고 투표를 주재하는 예. 땅땅땅 이럴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민주주의적인 다수결 결정에 따라서 222번을 탈락시키기로 우리가 결정했습니다. 뭐 굉장히 황당했어요. 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것은 명확하게 의도가 보이는 그런 장면들일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영화가 이 정치라는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포커싱을 하고 있는지 보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럼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고 어떻게 그 사회가 굴러가는 것을 결정할 것인가? 투표로 한다? 투표 중에서 조금이라도 다르면 51%를 얻으면 49%를 얻은 것보다 많은 거니까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한다,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토론의 과정을 거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굉장히 신성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신성하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정치 체제나 방식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다수의 목소리를 듣는 게 꼭 옳은 건 아닐 그렇죠. 수도 있다. 분명히 이 극 중에 이 무시무시한 인간들, 끔찍한 인간들은 토론하죠, 투표하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하죠. 심지어는 그것을 굉장히 정제된 언어로 얘기까지 해요. 민수를 마지막 게임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죽을 때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공정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다수결에 따라서 당신이 죽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죽어줄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네. 근데 그 상황이 얼마나 끔찍해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토론을 거치고 다수결을 결정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들은 무오류한가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이의제기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영화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렇지만 민주주의라는 제도의 어떤 허점과 어두운 구석에도 이렇게 불빛을, 플래시를 갖다 대는 그런 영화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오징어 게임이란 말이에요. 저한테 굉장히 흥미롭게 보이는, 아주 매력적으로 보이는 부분들일 텐데, 그것은 이 시즌 3에서 사실상 이 투표라는 정치 행위가 게임이 돼요. 특히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저는 그 설정이 굉장히 잘한 멋진 설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지막 게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마지막 게임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오징어 게임이기도 하고 뭐 고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다른 참가자를 밀어낸다라는 게 게임의 제일 중요한 목적이죠.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두 번째 원칙인데, 그 두 번째 원칙은 각 단계마다 한 명 이상을 밀어낸다라는 원칙이 있어요. 한 명 이상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절묘한 건데, 한 명을 밀어내도 되고 더 많이 밀어내도 되겠죠. 이 양자 사이에서 이제 그 3단계를 거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와 관련돼서 또 하나의 흥미로운 그 착점은 게임의 시작을 너희들이 결정해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석이 있습니다. 일단 세 단계, 네모와 세모와 동그라미 기둥에서 언제 시작 버튼을 누르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보세요. 그러면 달리 보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네모에서 언제 시작 버튼을 누르냐? 시작하자마자 시작 버튼을 눌러요. 100번이 누르게 되는데, 아예 딱 발로 누른 다음에 자, 그럼 먼저 토론부터 합시다. 투표부터 합시다라고 얘기해서 투표를 통해서 8명 중에 6명이 민수라는 사람을 아웃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하죠. 다시 말하면 투표 행위를 게임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이전까지는 이 모든 투표라는 행위는 사실은 게임이 벌어졌다, 다음 게임이 벌어진다, 그 사이에서 다음 게임을 벌어질지 말지를 게임 바깥에서 투표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단계에 오게 되면 사실상 최초로 게임 안으로 투표 행위를 끌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정치 행위가 마지막 게임의 단계에선 시작 버튼을 누르고 투표를 하는 순간 정치 자체가 게임이 되는 거예요. 제일 부각되는 게임이었네요, 정치.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사실은 민주주의라는 게임, 정치라는 게임 자체에도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구석이 있는가에 대한 커멘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느 것이 게임이고 어느 것이 게임이 아닌가를 생각해보면 시즌2에서의 마지막 장면이 혁명을 일으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 바로 직전에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저쪽에서 게임을 계속하는 놈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밤에 와서 동료들을 죽이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밤에 난투극 살해극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이 장면은 사실상 시즌3의 첫 번째 게임하고 형태가 똑같아요. 숨바꼭질 게임을 사실상 게임 바깥에서 미리 선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숨바꼭질이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게임과 게임 바깥의 현실이 점점 비슷해지는데 그러다가 아예 마지막 게임의 첫 번째 단계에 이르면 게임 자체의 바깥에 있는 정치가 들어오죠. 정치도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단계, 마지막 그 세 단계 중에서 두 번째 단계인 세모기둥에서는 언제 버튼을 누르는가 보면 100번이 똑같이 발로 버튼을 누르면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명기가 말립니다. 잠깐만요 한 다음에 일단 두 사람을 먼저 떼어놓고 나서 버튼을 누르죠 라고 제안을 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끼리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서 민주적이라는 그 미명하에 투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와 달리 정치를 게임 바깥으로 밀어내고 시작을 안 하죠. 그렇고 나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시도 안 먹히는 사람인 거예요. 기후는. 그래서 안 되니까 보고 있던 뒤에 있는 짜증나는 최기하 씨가 연기하는 인물이 자기가 덕단적으로 눌러보면서 이판사판 해버리자라고 하면서 게임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그 이후의 상황은 정치고 뭐고 아무것도 없고 그때부터는 서로 이제 난투극 같은 그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게임 하면서도 중간에 한 번 더 투표를 해요. 즉석에서. 사람이 둘이나 더 죽었을 때 6명 중에 4명이 다시 또 찬성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모 기둥에서 벌어지는 상황은 게임의 바깥과 게임의 안에 모두 정치가 있어요. 바깥에도 있고 안에도 있죠.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시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데 근데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정치는 아무런 힘을 못 쓰고요. 역시 우리가 보아왔던 그런 끔찍한 상황으로 사실상 일이 귀결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어떤 잘 만든 것으로 보이는 것에 무력해지는 상황? 그런 아노미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마지막 순간이 됐어요. 아예 정치가 없어지는 순간이군요. 저는 그걸 굉장히 절묘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 상황이 되면 이제 건너갈 것인지 말 것인지 뭐 무슨 아기를 놓고 뒤로 가라는 중 신랑이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멋지게 뛰어가가지고 끝내 가게 되잖아요. 그 넘어가자마자 두 사람이 싸우잖아요.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오징어 게임의 클라이맥스는 사실상 주인공이 기훈과 1편에서의 상우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명기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두 사람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살리려고 이렇게 잡기도 하고 그러다가 명기가 떨어져 죽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작 버튼을 안 눌렀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에서 두 사람이 목숨을 건 싸움을 한 건 게임 바깥의 현실인 거예요,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명기는 떨어져서 죽었죠. 그러니까 명기는 왜 졌을까를 보면 원래대로 그냥 이런 구조를 생각하지 않으면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게임에서 져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이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명기는 게임에서 져서 죽은 게 아니라 인간성에서 져서 죽은 거예요. 그것은 현실이에요. 다만 게임 세트 위에서 벌어졌을 뿐이죠. 버튼을 안 눌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명기가 죽고 이 모든 소로동은 게임 바깥으로 전제가 되어 있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서 혼자 남은 그 사람이 어떤 도덕적인 결단을 내리고 기훈이 버튼을 누르면서 게임이 시작되죠. 그래서 마지막 게임은 아기와 주인공 사이에서 펼쳐지고 주인공은 거기서 영웅적인 도덕적인 선택을 하면서 아기를 살리게 되는 것이 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세 단계 중에서 가운데 단계에서 정치 행위는 이미 무력해버린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 싸움조차도 게임 바깥에 있고 오로지 게임에서 남은 건 도덕적 게임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후의 순간이 되면 사실상 정치 영화에서 강렬한 도덕극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정치 영화적인 측면 혹은 이 도덕극에서 주인공이 하는 도덕적인 영웅으로서의 선택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흥미롭게 우리를 자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가 굉장히 강렬한 주제의식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강렬하게 전달하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보고 나면 이런 생각은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이 가고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희생시킨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캐릭터 희생했죠. 장르적으로 게임할 때 어떤 그런 부분을 희생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측면들도 굉장히 강력한 해로 작동하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주제의식적인 장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서 보려는 그런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죠. 굉장히 아이러니하네요. 강력한 주제의식을 보이기 위해서 그 연출을 한 방식은 되게 오징어 게임스러웠다는 게 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니까 이제 이 한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로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펼치려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런 어떤 의도도 놀랍지만 저는 그것을 맡아서 카메오로 강렬하게 등장한 사람이 케이트 블란쳇이라는 걸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사실 아무것도 모르고 그 영화에 대해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란 부분이 있었고요. 그 카메오를 외국에 누가 연기하는 것도 사실은 설정이 재밌지만 흥미롭지만 그걸 딴 사람도 아니고 케이트 블란쳇 현존하는 가장 위대한 배우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전에 여자 배우 월드컵에서도 그랬죠. 하고 있었죠. 예. 더군다나 딱지치기를 해? 살짝 어색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매섭게 치더라고요. 네. 따기도 그렇고 딱지도 그렇고. 이후에는 어떻게 뭐 스피노프가 나올지 혹은 시즌4가 나올지 아니면 영화판 어떤 리메이크가 나올지 뭐 등등에 대해서 미국판 나오면 어떨까 뭐 궁금해지는 측면이 있죠. 그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데이비 핀처 감독님이 저도 얘기 들었어요. 후속평인 네.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를 연출하신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확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데이비 핀처
핀처는 특히 이제 장르의 틀 안에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어떤 탁월한 연출력을 보여주는 정말 뛰어난 감독이고, 또 데이비드 핀처가 이미 있는 기존의 시리즈나 영화 원작에서 리메이크를 하거나 속편을 해도 잘 만든다는 걸 이미 여러 번 보여줬어요. 어떤 작품들이? 애초에 데이비드 핀처의 데뷔작이 에일리언 3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보통 어떤 사람들은 약간 시리즈를 깨버린 망작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에일리언 3 자체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또 애초에 스웨덴 작품이기도 하고 원작 소설도 그런 그 밀레니엄을 또 미국판을 만들었는데, 그 영화도 굉장히 솜씨 좋게 만들었거든요.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이라고. 그러니까 이 두 편을 보시면 사실은 이어달리기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데이비드 핀처의 이 두 작품을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 여자를 증오한 남자들, 그리고 에일리언 3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른 이렇게 데이비드 핀처 감독님일지는 모르겠으나 오징어 게임 아메리카를 얼른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제는 우리가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굉장히 충분히 즐긴 느낌이 있고요.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사실은 이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이 모티브를 가져가서 만들어지는, 더군다나 데이비드 핀처 같은 사람이 만든다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요. 지금 현재 이 세팅에서 오징어 게임의 스피노프가 나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문화권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리메이크 혹은 다른 식으로 번안된 작품,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저는 더 큽니다. 올해 12월쯤 촬영 시작한다고 하는데 아, 그래요? 얼른 나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